북한이 5일 만에 또다시 심야에 기습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부산에 입항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40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 7월 들어서만 65건의 총격으로 81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렌초 팔로스버디스 지역 해안가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 남녀 한 쌍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집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귀중품을 소매치기 하는 신종 절도수법이 등장했습니다. LA시의원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한인 개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1시 55분쯤부터 오늘 오전 0시쯤까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을 쏜 곳은 평양 일대로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2발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기종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5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새벽에도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당시 사거리는 약 550km로 발사 지점인 순안에서 부산까지의 직선 거리와 일치했는데 전날 부산에 입항했던 미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도 어제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해오고 있고 애나폴리스도 그러한 전략 자산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반발을 표시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규탄과 함께 도발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이 북한의 심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철통 같은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certainly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의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월북 이후엔 여러 경로를 통해 북측에 관련 협의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킹 2병의 월북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보냈던 관련 통보를 잘 받았다는 답변 이후 북한 측에선 별다른 추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미 국무부 설명입니다. I'm not aware of any new communications other than those that happened in the very early hours or early days after he went across the border. 미국 측 관심의 초점은 일단 킹 2등병의 소재와 안전 그리고 송환 여부에 맞춰진 모양새입니다. 한편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영내 정세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400건을 넘어섰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주말 사이 20명 이상이 총기 사고로
죽거나 다쳤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복면을 쓴 2명의 남성이 다가와 총기를 난사합니다. 영화 속 장면이 아닌 실제 사건으로 시카고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시카고 전역에서 최소 9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죽고 최소 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는 범인을 제외한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지난 주말 사이 6건 발생해 올해 들어 모두 401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총기 난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65건과 비교해 9% 이상 많은 것으로 올해 7월 들어서만 65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렌초 팔리스 버디스 해안가 지역에서 남녀 한 쌍이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스턴의 한 클럽에선 심야 시간대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안가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파란색 차량. 운전석 유리창과 뒷 유리창에 수발의 총탄 흔적이 보입니다. 안에는 남녀 한 쌍이 타고 있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6시 50분경 차 안에 남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차에 있던 남녀 모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변에는 CCTV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일단 차량의 탄원으로 미루어 볼 때 외부에서 제3자의 총격으로 인한 타살로 보고 사건을 수사 중이며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휴스턴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 안에서 2명의 남성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 중 1명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만류했음에도 총격범은 자신과 싸운 남성을 쫓아가며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싸움에 연루되지 않았던 무고한 사람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총에 맞았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클럽은 새벽 4시가 넘도록 불법 심야 영업 중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주한 총격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이 나오면 정신없게 만들어 귀중품을 소매치게 하는 신종 절도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에스테이츠 경찰국은 히스패닉 여성이 벨을 눌러 집주인 남성이 문을 열자 여성이 남성의 팔을 잡고 일자리를 달라고 애원하는 척하며 손목시계를 소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히스패닉 여성은 검은 머리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은색 세단을 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는 FBI 요원을 사칭해 주택에 침입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신종 절도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명의 용의자가 자신들을 FBI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 집까지 따라가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고 4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르쉐 차량을 타고 가다 인도를 건넌 사람들에게 접근해 FBI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은 포르쉐를 타고 도주했고 또 다른 용의자는 피해자의 차량인 2019년 벤츠 GT50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며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꼭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 액수가 늘어나자 감사원은 부당 지급은 단순 청구 오류가 아닌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주 감사원은 2019년에서 2023년 동안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액 7,338만 9,154달러를 의사, 병원, 요양원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수액의 약 11%인 792만 5,241달러는 70개 의료 제공자가 자진해서 반환한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은 청구 오류 및 과다 청구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고 파악 후 60일 내에 신고 및 상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 청구를 자진 신고하면 벌금과 제재가 면제될 수 있고 이자 상환 일정 등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감사원에 의해 부당 청구가 적발될 경우 더 큰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11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팬데믹 기간 중 중지했다 올해 4월부터 재심사와 재등록 작업에 들어간 메디케이드의 갱신 절차를 끝내는 지역에서 속속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32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270만 명이 박탈된 데 이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등 11개 주가 7월 안에 정리할 예정이어서 1,000만 명이 추가 상실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각 주의 재심사 작업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들 중 95%가 재연장을 받았으며 41%나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박탈당한 41% 중에서 거의 대다수인 75%는 아직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자격이 있음에도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재심사와 재승인 절차를 마치지 못해 자동 탈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26명의 환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자신들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정신과 전문의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노스웨스트 메디컬 센터의 정신과 전문의 브라이언 하야트 박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트 박사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환자에게 진단을 내려 주와 연방정부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야트 박사가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바 있고 지난 4월에는 주정부에 청구한 보험금 111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환자는 병원을 찾은 뒤 입원 진단을 받아 변호사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 측이 환자를 최대한 오래 구금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칸소에서 의사가 정신질환자를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72시간 동안 구금시킬 수 있고 병원 측이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구금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야트 박사는 지역 내 저명한 정신과 의사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LA시 의원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호세 후이자 전 LA시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한인 개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LA 연방지법은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50만 달러의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6년과 75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도 15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주상복합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노조 이의제기로 공사가 지연되자 지난 2017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한인 브로커 김모 씨와 시의원 특별보좌관을 통해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50만 달러의 뇌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검찰에 기소된 이 씨는 뇌물과 송금 사기, 허위 기록 제출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후이자 전 의원은 당시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LA시 의회 산하 토지계획사용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훔친 체크를 가지고 수령자와 금액을 화학약품으로 지워 위조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우편물에서 체크를 훔쳐 금액과 수령자 정보를 조작해 돈을 갈취하는 워싱 스캠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금융기관들의 2021년 보고된 체크 사기 의심 건수는 35만 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2022년에는 68만 건으로 94%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급한 체크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등 아파트나 자동차 등 매월 지불하는 금액을 체크로 보낸 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은행 입출금을 자주 확인하고 우체국 내 우체통을 이용할 것과 은행 앱을 사용해 전자송금을 습관화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200개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NS를 통한 모방범죄와
중독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기업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개에 달하는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터머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 소송에는 앞으로 13,000개에 달하는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LA 국제공항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노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공항공사는 올해 5월 한 달간 LA 국제공항 이용객은 645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4만여 명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이 늘어났는데 올해 5월 184만여 명으로 지난해 138만여 명보다 32%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LA에 도착하거나 한국으로 떠난 이용객 수는 총 42만여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 항공사별 집계로는 출도착 포함 아시아나항공이 20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고 대한항공 이용객은 19만 8천여 명, 신규 취항한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5만 8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지난해 총 이용객 수인 2만 906명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이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보건국은 최근 2살짜리 아이가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아이의 병과 사망 원인이 뇌먹는 아메바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 아이가 링컨 카운티의 천연 온천인 애쉬 스프링스에서 아메바에 노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수에서 뇌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레글레리아 파울러리에 노출된 10대 아이가 숨지는 등 희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10% 팁을 적는 칸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서비스 기업들이 낮은 급여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팁 문화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급여 서비스 업체 페이첵은 많은 사람들이 팁을 급여의 일부로 받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팁이 급여에 포함된 직원 수는 2020년 5월 5.6%에서 올해 들어 6.3%로 증가했고 구스토가 중소기업 30만 곳을 조사한 결과 팁 수입은 지난 6월 시간당 평균 1달러 35센트로 2019년 1달러 4센트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고 조사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업체 뱅크레이트는 지난 5월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팁을 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41%는 기업들이 팁에 의존하기보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직원 급여에 대한 책임을 고객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팀 문화가 노동자들의 급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지난주 K컬처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열린 기념행사에 약 1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뉴욕 문화계의 주인공은 K컬처였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연 예술의 심장부인 링컨센터와 뉴욕의 상업관광 중심지인 록펠러 센터에서는 한국을 주제로 한 각종 공연과 전시, 이벤트가 진행돼 뉴요커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및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와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집중 홍보하는 연중 기획 행사를 개최했고 뉴욕에서는 11번째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렸습니다. 링컨센터에서는 서울시 무용단의 창작 한국무용 일무 공연이 사흘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뉴욕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공연에는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 등 유명 셀럽들이 관람하러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외 공연으로 개최된 인디밴드 크라잉넛과 세이수미의 K-인디 뮤직나이트 행사는 2,000명의 관객을 모았고 K컬처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특별히 록펠러 센터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개최한 셀러브레이트 코리아 앳 록펠러 센터 프로그램은 현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행 정보 부스를 마련하고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비롯해 K컬처 특화 우수 방한 관광 상품 10선을 소개했습니다. 이외에도 K-팝 뮤직비디오 속 한복 체험과 K-메이크업 상담, K-치킨과 건강음료 시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젊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기획전은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